예, 재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이랑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 이제 3회 3회 해가지고 6회, 이렇게 재판 강의를 할 건데, 재판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뿐만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제가 그때 이제 그 사례형 한번 풀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이 나오죠. 재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꼭 봐야 되는 거죠. 꼭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을 볼 거고, 지금의 우리가 제가 강의하는 책은 여기 이제 오재영 강사님 형법 2025 형법 5개년 판례 그거 한 5년 정도, 판례는 봐야 돼요. 보고, 좀 쟁점이 되는 것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나올 거는 객관식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나올 만한 것들은, 또 꼼꼼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가 여태까지 계속 그랬지만, 꼼꼼히 다 볼 거예요. 다 보고 갈 거라서, 오늘 그래서 이제 형법을 지금 이게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오늘 한 100페이지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나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끊으세요.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끊으시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X. 그리고 제가 이거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에 보면은 이제 오지영 강사님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내놓으시고 요 밑에다가 이제 판례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볼 거 있으면 꼼꼼하게 좀 볼게요. 사실관계도 볼 거 있으면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건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면 자, 1번부터 볼게요. 양가로 1번.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정지, 연장, 배제 특례 조항을 신설했죠.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한테 그러니까 공소시효, 그러니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양가로 1번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 절차 원칙과 소급 원칙을 천명한 헌법 12조 1항과 13조 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한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런 건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그냥 이런 거 나오고. 자, 밑에 볼게요. 밑에 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1항에서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즉 공소시효와 관련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리고 부칙은 뭐라 했냐면 이법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어요. 8개월이 경과한 날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자, 이제 그 파란색 문구를 한번 볼게요. 아동학대 처벌법은 34조 1항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 규정의 문헌의 취지, 그 다음에 아동학대 처벌 입법 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 조항의 신설, 소급에 관한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자, 밑줄 치세요.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 그래서 뭐예요? 그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범죄 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자, 밑줄 치세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돼 가지고는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처벌을 하려고 하겠죠. 취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판례 2020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판결이 나온 거고 2020도 3694니까 그거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유치해석 금지 원칙. 자, 볼게요. 우선은 그 2번 읽어보면 법률의 문헌 자체가 비교적, 자, 지금 보는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객관식이면 객관식, 사례형이면 사례형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객관식 나올 것들이에요. 그리고 2번 볼게요. 법률의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 밑줄. 끊으시고, 있다면에 끊으시고,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끊으시고, 어떤 법률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헌의 통상적 의미에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자, 밑줄 치세요. 문헌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당의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 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자, 밑줄 치세요.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생소해요. 저도 읽어보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객관식 틀리면 안 돼요. 이거 객관식 나올 거예요. 객관식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밑에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결문은 볼게요. 판결문.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성력을 갖는 사회적 보편 타당한 규범 이후로, 맞죠? 네, 맞죠? 끊으시고.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발표,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읽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헌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제부터 좀 봐야 되겠죠. 법률의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끊으시고, 그 다음에 형광펜처럼 돼요. 비교적 명확한 개념, 형광펜.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자, 동그라미 1번 하세요. 원칙적으로. 명확하니까 뭐예요? 원칙적으로. 볼까요? 명확하니까 뭐예요?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명확하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다른 해석 방법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요? 명확하니까. 명확하니까. 근데 동그라미 2번을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 목적을 중시하여 문헌의 자, 밑줄 치세요. 여기다 동그라미 2번 해야 돼. 동그라미 2번. 문헌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헌이 통상적 의미가 있으면 이게 법률 취지와 합쳐져가지고 법률 취지에 맞춰가지고 조금 다르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하더라도 당의 법률 내 다른 규정들, 그러니까 법 체계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으므로 밑줄.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요거 표시해 놓고, 요거는 좀 구분해서 도식화 해 놓으세요. 이거 도식화, 여러분들 재판 같은 경우 객관식 나온다고 해서 도식화 안 해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도식화를 해놔야지 바로바로 보여요. 객관식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 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적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나, 자, 밑줄 치세요. 신체적 접촉만을 유지. 그 다음에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 자,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 밑줄. 이건 공소법보다 선거공소 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의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용 X.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뒤에는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도식화해 놓으면 돼요? 자, 단순히 표지물의 신체 주변을 고정하지 아니한 채, 자, 뭐야? 신체적 접촉물을 유지하는 행위. 자, 동그라미 1번. 신체적 접촉물을 유지하는 행위. 자, 그 다음 뭐야? 두 번째. 뭐야? 양손에 잡고 머리에 흔들고 있는 행위. 요거는 뭐야? 공선법상. 뭐야? 표지물을 착용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이거 자꾸 도식화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안 틀려요. 이거 왜냐면 최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한 것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형법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조문뿐만 아니라 뭐 저작권법, 뭐 이것저것 여러 선거 관련된 법, 공선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법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객관식으로 골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소하기 때문에 도식화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례 한번 볼게요. 자, 공직선거법 60조 3의 2랑 2, 5호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형광펜천을 대어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형광펜천을 주고 착용해 동그라미, 표지물이 있거나 쓰거나 씻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 결국은 뭐다? 부착, 중요한 건 이 단어 뭐다? 부착 밑줄, 고정 밑줄. 요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야 한다 하고 사선 두 개 빵빵 거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밑줄. 그 다음에 부착, 고정하지 않은 때 신체적 접촉 밑줄. 그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유지하는 행위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요? 동그라미 2번은 어디다 동그라미 2번 하면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 동그라미 2번.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왜냐면 요러면 읽어요. 채판 모르면요. 머리 위에 양손에 들고 있는 거 선거운동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선거운동 할 때 사람들 보통 이제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 일반인의 상식이 비춰볼 때, 표지물을 착용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하면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조직화 해놓으세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저랑 보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아무튼 채판 또 복습하는 방법도 나중에, 이거 채판 복습하는 방법도 제가 오늘 좀 수업 막바지에 제가 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1번부터 볼게요. 자, 형법 227조의 2에는 공전자 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이거라는 범죄이므로 끊으세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를, 자, 밑줄 치세요.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를 그 행위에 지칭 자, 밑줄 치세요. 공무원과 공무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거 틀린 거죠. X 쳐놓으시고.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2번까지 보고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안이냐면 2번 사안이죠.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그러니까 공단이 위탁을 받은 거죠. 공단 동그라미 해주시고 위탁을 받아 끊으시고, 여러분 공단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건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공기업, 공단 이런 건 공무원이 아니에요. 위탁받아 건설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 처리를 위한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더라고. 어디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올바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동그라미 해주시고, 뭐요? 공전자 기록의 작성 권한자인, 자, 밑줄 치세요. 공전자 기록의 작성 권한자인 공무원 밑줄,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의 공무소 밑줄 하고 위에다가 X 쳐놓으셔.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다 해당하지 않죠.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거 법률 적용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227조에 2가 적용될 수 없죠?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판결문 한번 볼게요. 형법 227조의 2는 요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사무 처리를 그르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수수 매출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끊으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공무원이란 공무원 네모에 놓으시고,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지위 밑줄 쳐주세요.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지위. 그 다음 밑에 공무소 네모에 놓으시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 밑줄. 그 다음에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네모에 놓으시고,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자기록 밑줄. 따라서 그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끊으세요. 밑줄 쳐놓으시고, 이제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 가로에 놓으세요. 가로.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닫고,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공무소가 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번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동그라미 1번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어디다 해야 되냐면 가로에다 해야 돼.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러면 뭐야?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면 뭘로 보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니까 공무원으로 보는 거, 공무원 또는 공무소로 보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건 동그라미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다가 동그라미 1번 해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어디다가 하냐면 계약 등 거기 앞에다가 동그라미 2번 하세요.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계약 등에 의해서 뭐예요?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 밑줄 쳐놓으시고 계약 등 일부 대행. 이건 뭐예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거죠. 예, 요거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예,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 안 해놓으면 틀려요. 이거 왜냐면 익숙치 않아서 틀려요. 익숙치 않아서. 근데 이런 거 시험에 실제 난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까지 정리해 놓으면 돼요. 요렇게까지 정리해 놓으면 돼요. 예, 그 다음 5번 볼게요. 법정 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138조. 그럼 형법 138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보니까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객관식에 나겠죠. 객관식에 나지 뭐 사례형 나겠어요. 예. 자, 138조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면은 뭐야?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소동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 예,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법원의 재판이 문제되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법정 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138조에서 법원의 재판은 네모해 놓으시고 헌법재판소 심판 포함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법원의 재판.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재 포함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거 헌재 심판을 포함시키면은 피고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왜요? 처벌 범위가 확대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뭐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할까 봐 그런 거예요. 다시. 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면은 피고인한테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틀릴 것 같은 상식을 그냥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해? 얘 포함시키면 불리할 수 있어. 불리하니까 이거는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이니까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근데 뭐래요? 판결문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 거죠. 맞죠? 반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 법정소등죄 등에서 규정한 형법 138조에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끊으세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대요? 안 한대요? 해당하지 않는다요. 그래서 형광펜 쳐놓으시고. 이거 왜냐면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이거 솔직히 저도 이제 OX를 한 번씩 풀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반대로 해석했었어. 이거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밑줄 친 것들을 한번 볼게요.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밑줄 치세요. 법원의 재판 기능 및 국회 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줄 치세요. 법원의 재판 기능 및 국회 심의 기능 보호. 그리고 밑에 또 밑줄 친 거. 경찰력 등의 자체적 권력 집행 수단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의 한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재판 및 입법 기능에 대한 보호 훈계를 보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냥 요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한 번 더 볼게요. 밑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기능을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자의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예, 명확하게 나오죠.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밑줄. 그래서 뭐예요? 옆에 본조에서 법원의 재판 동그라미 해주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 밑줄 쳐놓으세요. 밑에 형광펜 쳐놓으세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니까 이거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거 틀리지 마세요. 제가 틀렸어서 그래. 제가 틀렸어서. 제가 이거 풀 때 틀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풀었는데 틀렸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리지 마요. 자, 6번 볼게요.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무면허 운전의 처벌 대상인 18조,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2조 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 틀리지 마세요. 요거 잘 표시해 놓으시고. 요거는 시험에 충분히 날 수 있고,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별표해 놓으시고. 여러분, 농업용 동력 운반차가 뭐예요? 뭐 트랙터. 여러분, 그리고 그 농업용으로 돼 있는 그 사륜 오토바이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농업용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실제. 그것도 여기 다 포함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 지인 중에, 예, 제가 아무튼 요 판례 한번 설명해 줬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6번 볼게요.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그러니까,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부터 이제 밑줄 거 한번 이제 볼게요. 그 도로교통법 2조 18호는 자동차에 대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밑에 내려와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조 2호, 구 자동차관리법 2조 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것 중 하나로, 자, 밑줄 치세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자동차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법률 해석상 보면.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서 밑에 쭉 내려와서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동그라미 넣으시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2조 1호에 정한 농업기계로서 농업기계 밑줄, 구 자동차관리법 2조 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3조에 정한 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끊으세요. 무면허 운전의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밑줄 치세요. 무면허 운전의 처벌 규정 대상인 밑에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기록형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은. 6번. 이거 별표 잘 해놓으시고요. 이거 기록형에 나올 수 있어요. 기록형에. 왜냐면 요즘에 도로교통법 이런 거 좀 많이 나오죠. 예, 관련해가지고 도로교통법 많이 나오잖아요. 도로교통법 나오는데, 뭐,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겠지. 뭐, 농업용 동력 운반차. 그러니까, 농업용 동력 운반차 이러면 너무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럼 농업용 기계 그냥 하나 갖다 적어 놓겠지. 맞죠? 예, 그리고 그거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뭐 어떻게? 이런 거 써주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뭐, 법 해석을 이제 다 구구절절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 기계는, 농업용 기계는 농업용 그러니까 농업용 기계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뭐 여기 이제 무면허 운전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야 되겠죠. 맞죠? 맞나요? 맞죠? 그럼 도로교통법 한번 볼까요? 무면허 운전은 몇 조에 적혀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도로교통법. 그리고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찾을 때 이거 쉽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꾸 그게 금지조항이랑 처벌조항이랑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 솔직히 말하면 처벌조항부터 찾으면 금지조항은 따라 올라가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 처벌조항을 찾는 게 맞죠? 예, 먼저 찾는 게 맞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한번 볼까요? 도로교통법. 762. 무면허 운전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재판이 되게 어려운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법률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안 찾아봐서 그래. 자, 그럼 벌칙 규정 한번 보면은 무면허 운전 관련해 가지고 어디 있어요? 무면허 운전 벌칙 규정 보면은 벌칙 규정에 무면허 운전 어디 적혀져 있나요? 몇 조? 몇 조 있어요? 몇 조야? 152조에 있죠? 152조에 맞죠?
예,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지된 면허로 포함돼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돼 있죠, 맞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몇 조를 위반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돼 또? 그죠? 43조 가서 찾아야지, 맞죠? 그럼 43조 한번 펼쳐보실까요? 43조 한번 펼쳐보시면 누구든지 80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여기서 뭐라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치세요. 자동차 등. 이게 해석이 문제됐던 거예요. 자동차 등. 자동차 등.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기 앞쪽 가서 한번 볼까요? 앞쪽. 2조 한번 볼까요? 2조. 2조에 거기 자동차 등, 자동차에 대해서 해석 나온 게 있죠? 자동차란 뭐예요? 18호에 보면. 맞죠?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 등을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다음 강목의 차를 말한다 해가지고 승합 아까 봤죠?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건설기계법 맞죠? 여기에 농업 관련된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별표해 놓으시고 이거 기록형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형에서 안 나올 것 같고 나오면 기록형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객관식 나오던가 아무튼 요거 표시 잘 해놓으시고 자 7번 볼게요. 자 담배 제조는 이거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담배 제조는 제조라잖아. 제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담배의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는 거 일정한 작업에 밑줄 쳐 놓으시고 제조는 담배의 제조잖아. 제조라는 건 뭐예요? 일정한 작업을 가하는 거예요. 일정한 작업. 전제로 함으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 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27조 1항 1호 제11조 위반죄에 의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맞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담배 제조는 일정한 작업을 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작업을 안 한 사람은 무허가 담배 제조로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1번 양가로 1번부터 볼게요. 담배 제조는 담배 가공을 위한 밑줄 치세요. 일정한 작업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 그럼 뭐요? 여기다 형광펜 쳐놔야겠죠?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 그리고 뒤에 뭐 이런 건 하고 위반죄로 의유를 하는 것은 밑줄. 이제 보셔야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밑줄 쫙 여기까지 쳐놓으시고 뭐요? 죄형법주의의 내용이 뭐요? 확장해석 금지예요. 확장해석 금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금지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객관식 요 정도만 나올 거예요. 2번은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농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 14조 2항에서 정한 1항의 죄로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끊으세요. 공판전차 등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왜 동그라미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도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닌가요? 맞죠?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도 없어. 그럼 그래도 이제 표시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확정된 경우는 뭐예요? 동그라미 1번. 어떻게? 자, 동그라미 1번. 공판 절차 등에다가 그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해세요. 공판 절차 등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밑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니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 거기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고지받은 경우. 요렇게 두 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여기 두 개 다 포함된다는 거.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위에 거 볼 필요도 없고요. 자, 파란색 줄친 것만 좀 읽어볼게요. 제1항의 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란 끊으시고 뭐 쭉 있는데 뭐 원산지 표시법 위반하여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확정된 벌금형에는 자, 동그라미 1번 하세요. 공판 절차에서 형을 선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보다 확정. 예, 그 동그라미 1, 2번. 계속해서 표시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틀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스토킹은 요즘 이슈가 돼요. 스토킹은 이슈가 돼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는 스토킹 관련 법률이 없지만 스토킹은 이슈가 돼요. 스토킹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객관식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재판으로.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1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을 표시 또는 부재 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그럼 이거 행위가 3개 있어요. 전화를 걸어 끊으시고 동그라미 1번 피해자 전화통화 동그라미 2번 발신자 정보가 없음 표시 동그라미 3번 부재 중 전화 표시 이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해되시죠? 남도록 한 행위는 끊으세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자 밑줄 치세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밑줄 쳐 놓으시고요. 뭐 당연하겠죠. 예,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자 2번 볼게요. 갑의 전화통화 행위가 끊으세요. A의 불안감 또는 공포 신호를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갑이 갑이 A의 휴대전화 상태나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갑으로서는 적어도 미수신지 A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 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고의가 문제됐던 거예요.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해요. 이거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갑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그 사람 전화 안 받았는데요. 그 사람 전화 안 받았으니까 이거 스토킹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겠죠. 맞죠? 근데 뭐래요? 전화 상태나 전화 수신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뭐요? 갑으로선 적어도 여러분들 휴대폰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은 그러니까 전화 우선은 하면은 벨소리나 진동 울려야 안 울려? 그건 알 수 있죠, 충분히. 물론 이제 무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맞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요? 부재 중 전화 문구 떠요, 안 떠요? 뜨죠? 예, 그런 거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좀 틀리지 마요.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중요한 것들은 보면요. 자, 밑에 그 양가로 1번에 그 밑에 쪽에서 그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보여요?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자, 밑줄 치세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밑줄.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부재 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 밑줄. 하여 끊으세요.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키는 행위 밑줄. 그래서 뭐예요? 여기를 잘 봐야 돼. 이게 나올 수 있어. 자, 형광펜 쳐놓으세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여부와 상관없이 형광펜. 뭐예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즉 변호인이랑 갑은 뭐라고 주장했어? 실제 전화통화 안 이루어졌으니까 불안감 없지 않나 이렇게 주장했겠죠. 근데 뭐예요?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불안감이에요.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 틀리지 마세요. 틀리지 마시고 별표해 놓으세요. 이거. 그리고 제가 형광펜 쳐놓은 거는 진짜 틀리지 마세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밑에 쭉 내려와서 그 파란색 볼게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의혹하고 전화를 걸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고의와 관련된 거예요. 미수신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에서 별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 중 전화에 문구가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 발생에 용인하는 의사도 있으므로 뭐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형광펜 쳐놓으세요. 미필적 고의.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볼게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도 좀
좀 충분히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볼게요. 양거래 위반 뭐예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음을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밑줄 쳐놓아야 되겠죠. 어떻게 다 객관식에서 나오겠어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맞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놔야 돼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게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통화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평가되면 쟁점 종합 자 밑줄 치세요.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평가 밑줄. 그럼 뭐야?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또 객관식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자 형광펜 치세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광펜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끊으시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요거 잘 보셔야 돼. 요거 객관식이 틀릴 수 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화통화가 됐어. 연결이 됐어. 저 사람이 받았네. 내가 전화했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해. 아무런 말을 안 해. 아무런 말을 안 해. 그러면은 아무런 말을 안 했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거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안 해요? 뭐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말을 도달하게 하지 않는 행위는 해당할 수 있어. 여기서 분명히 판례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첫 번째 뭐냐면 전화를 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아니래. 맞죠?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아니니까 그럼 스토킹 안 되나? 왜냐면 도달하게 해야 되거든요. 말이나 음량 뭐 이런 걸. 말은 아니래, 말은. 근데 뭐가 문제된 거야? 우리 여러분들 전화하면 전화벨 울려야 안 울려요? 전화 통화 되기 전에 전화벨 울려야 안 울려요? 전화벨 울리죠? 맞죠? 그럼 이제 그걸 봐야겠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피해자의 수신 전 동그라미 해주시고 전화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표시가 되는 전화번호 표시가 되도록 한 거 뭐요? 벨소리 울리게 하거나 우리 전화 걸면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전화 걸면 내가 여러분들 전화번호 찍혀 안 찍혀 내 핸드폰에 반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하면 내 번호가 여러분들한테 찍혀 안 찍혀 찍히죠? 맞죠? 그런 게 뭐래요? 스토킹이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대요. 이해되시죠? 이 판례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이 그냥 제가 좀 세게 말하면 판사님이 이 피고인 새끼 꼭 처벌하고 싶었던 거야. 꼭 처벌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야 전화해서 아무런 말 오케이 알았어. 말은 도달한 건 아니야. 근데 있잖아. 야 너 전화할 때 벨소리 울려 안 울려? 그리고 전화할 때 야 전화 안 받으면 찍히니 안 찍히니? 그리고 전화 받아도 찍히지? 그러면 그거 자체가 여러 번 하고 그 피해자한테 불안감 조성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했으면 그건 스토킹이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거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은 현실을 반영해요. 시험 누가 내요? 교수님들이 내죠. 교수님들이 내면은 교수님들은 그 사회적으로 교수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들 개꼰대잖아. 맞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뭐 아무튼 교수님이 꼰대잖아요. 꼰대들 뭐 봐요? 뉴스 보잖아. 나도 뉴스 보긴 하지만 그리고 뭐 봐요? 신문 보잖아요. 맞죠? 그럼 신문지상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많이 나오는 범죄가 뭐야? 음주. 우리 또 저기 유명 연예인들 음주, 교통사고 관련된 거. 그 다음 또 뭐예요? 스토킹. 뭐 이런 거 이슈되는 거, 성범죄.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들 유익 있게 보다가 재판 이런 게 있네? 그럼 이거 한번 내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 이슈가 되는 것들은 꼭 봐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거 2번 별표해 놓으세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 문제로는 이게 안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2번이 더 중요해. 양가로 2번이. 제가 보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자 10번 볼게요.
행위가 객관적, 자, 봐봐요.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이 계속, 그러니까 판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증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해. 여러분들 이건 딱 봐도 나오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증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맞죠? 이거는 딱 봐도 알잖아요. 스토킹에 해당한다. 이건 틀렸죠? 그럼 이제 볼게요. 1번.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자, 밑줄 치세요.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킴으로써 밑줄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로는 위헌범 형광펜 쳐놓으세요. 얘 위헌범이에요. 위헌범이에요. 스토킹 위헌범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재판 공부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내년에 이제 실무 여러분들 하는 거야. 예, 위헌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예,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2조 2호 강목에 해당하는 강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 밑줄 시대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사선 두 개 빵빵 거놓으시고 형광펜 쫙 거놓으면 되겠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에 해당하고, 형광펜 거기까지 관계없이까지 형광펜 쳐놓으면 돼요. 네, 스토킹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토킹이 행위가 된다고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지 스토킹 범죄로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조문 보면 아무튼 아는데. 자, 11번 별표. 이거 객관식 나올 수 있어. 요즘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이거 윗집에서 떠든다고 여러분들 골프채 같은 거 갖다 위로 막 쿵쿵 치면 안 돼. 봐봐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끊으세요,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간 여러 차례 겹쳐 벽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요.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쿵쿵 소리를 도달하게 했대. 음량을 도달하게 하면 뭐요? 음량을 도달하게 했는데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걸로 하면은 뭐요? 스토킹 해당하죠? 맞죠? 예. 그러니까 쿵쿵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쿵쿵 소리. 그럼 여러분들 빡쳐도 이거 하면 돼, 안 돼? 층간소음 있어도 여러분들 이거 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자, 볼게요. 근데 이거 진짜 피고인이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 동그라미. 어디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 밑줄 쳐놓으시고. 뭘 도달하게 한 거예요? 쿵쿵 소리를 도달하게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음양,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거 우퍼 켜놓고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고 여러 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것도 스토킹 해당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볼게요. 피고인의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거 피고인이 약간 좀 또라이 새끼야, 내가 보면.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면, 심지어 이사를 보냈어요. 이 미친놈이지 뭐. 이거 제정신 아닌 사람 많아요, 세상에. 피고인은 이웃의 119 신고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의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왔어. 근데 뭐냐면 영장 들고 왔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주변의 이웃들과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 시도를 한 이웃을 스토킹으로 고소해버렸대.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거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 개빡친 거야, 이거. 이 새끼 완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새끼는 상식적으로 안 되겠다 하고, 스토킹, 그러니까 어떻게든 처벌해야겠다 하고 이게 혐의를 인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밑에 내려와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을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 합리적 법인의 정당한 이유의 행위로 볼 수 없고, 객관적 일반적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이런 거 잘 안 써요, 판사님이. 충분하다, 이런 거 잘 안 써. 근데 충분하다고 뭐냐면, 나아가 1년의 행위 지속적 반복되고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 예, 인정해버렸죠. 예,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12번 볼게요. 자, 공직자 등이 영득 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공직자 등이 영득 의사 없이, 밑줄 쳐놓으시고 영득 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끊으세요. 얘 왜 취득했어요?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런 경우에 밑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수수행위에 해당된다, 안 한다? 밑줄 치세요. 금품 수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 딱 봐봐요. 금품을 취득했대. 그럼 금품을 수수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 어떤 이유 때문에 했어요? 영득 의사 없이 뭐요? 비용 지출을, 그러니까 소요되는 직무상 필요한 비용을 그냥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득 의사 없어. 뭐 돈을 얘가 뭐 더 삥땅 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그냥 금품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그거는 위에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양가로 2번 볼게요. 피고인이 매월 일정한 동을 지급받은 것은 끊으세요. 그 다음에 밑줄 쳐놓으세요.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정당한 권한에 따라 상급 공직자로부터 정산 보존받은 행위에 불과하대요. 맞죠? 그래서 밑에 쭉 내려와서 뭐예요? 영득 의사 없이 금품을 받은 것 끊으시고, 예, 그래서 뭐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뭐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옆에 볼게요. 이런 거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저작권법 이런 것도 객관식이에요. 자, 저작권법상 명예훼손죄는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끊으세요.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 발생을 하거나 구체적 현실적 침해될 위험 발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자, 밑에 그 판결을 한번 볼게요.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명예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 밑줄.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현자가 품행,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르치는, 뭐 이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다음에 볼게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시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지 마세요. 그냥 이거 그 13번만 보세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자, 그 다음 보면은, 여러분 음란물 이거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왜요? 이슈가 되니까 그래요.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 필요한 정보인, 자, 밑줄 치세요.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웹사이트 등을 게시. 자, 이거 웹사이트 게시하면 클릭하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이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받게 하는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할까요, 안 할까요? 동일하죠? 영상을 올린 거랑 다를 게 없잖아. 맞죠? 영상을 올린 거랑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데, 그럼 뭐예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실질적 동일하다, 형광펜.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15, 16, 17, 18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쉴게요. 자, 이제 그 의사들, 그러니까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나와요. 비대면 진찰도 좀 이슈가 돼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이거 객관식이지 다. 맞죠? 그 의료법 17조 1항이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직접이에요. 직접 네모해 놓으시고 스스로를 의미한대요. 스스로 밑줄. 그리고 뭐요? 그래서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직접적으로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밑줄 치세요.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여기 형광펜 치세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광펜.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였다면 직접 진찰 형광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는 비대면 안 됐잖아요. 이게 비대면이 좀 쟁점이 돼요. 요즘 의료계에서 쟁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대면 진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시험에 충분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그러니까 처방전 등은 직접 진찰해야 되는데 직접 진찰을 판사님이 이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가지고 대면을 원래 솔직히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문헌의 의미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직접이라는 건 뭐예요? 대면이라고 볼 수 있죠. 맞죠? 직접 보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래요? 여기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 형광펜 쳐놔야 되겠죠. 맞죠? 그럼 뭐예요? 스스로니까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였다면. 자, 그래서 1번 별표해 놓으시고 객관식 틀리지 마요. 직접은 스스로다. 그래서 직접 동그라미 스스로 형광펜 쳐놓으시고 밑에 형광펜 쳐놓으라고 쭉 말씀드렸어요. 쭉 쳐놓으라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만 현대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으므로 끊으세요. 그래서 뭐야? 그러한 행위가 전화통화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돼야 된대요. 자, 밑줄 치세요. 전제가 뭐야?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 형광펜. 즉 다시 말하면 비대면으로 즉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게 전제가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판결문 한번 볼게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직접이란 동그라미 해주고 스스로 형광펜 쳐주시고 그리고 형광펜 쳐놔야겠죠.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찰 동그라미 해주고 밑에 쭉 내려와서 어디겠어요? 그러한 행위가 전화통화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밑줄 쫙 걸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 이전 동그라미 해주고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밑줄 쳐놓으시고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정 등이 전제까지 밑줄 쫙 걸어놓으시면 되겠죠. 맞죠? 자, 16번 볼게요. 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그 의료법 17조 1항의 규정은 끊으세요. 처방전 등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판단하는 그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이를 작성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자 밑줄 치세요.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이를 작성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재영부지 원수다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있으므로까지 끊으세요.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뭐가 틀리겠어요? 허무인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허무인인 경우에도 처벌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까지 맞아요. 앞에 내가 취지가 있으므로까지 사선 두 개 빵빵 거놓으시고 여기까지 맞아. 근데 뒤에 허무인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2번.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교부하였다면 위반한 것이지만, 자, 밑줄 치되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안 된다? X죠, X. 맞죠? X예요. 이거 두 개 다 1, 2번 틀린 거죠, X.
그럼 이제 정확하게 된 걸 한번 볼게요. 자, 뒷장 판결문 보면 자, 밑줄 친 거 바로 볼게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끊으세요. 자, 밑줄 치세요. 사람의 건강상 증명 밑줄. 민영사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 밑줄.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끊으시고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검안한 의사 등만이 구부할 수 있도록 취지가 있다 하고 뒤에 쭉 내려와서 보면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형광펜. 이해되시죠? 그럼 뭐예요? 허무인인 경우에도 이걸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앞에 원칙은 뭐냐면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찰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실제하는 사람이에요. 실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찰을 하고 뭔가 처방전이나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이 A라는 실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A가 뭐라고 했냐면 병원 가기 귀찮은데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중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가 있으면 의사 친척인가 봐. B가 친척이 있나 봐요. 친척이 야, 우리 뭐 집안 어른이 야, 거기 가기도 좀 힘들고 이러니까 야, 그 약만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너 처방전이 좀 필요해. 그냥 처방전 좀 해줘. 네 그 진찰 받았다 하고. 요런 경우 말하는 거예요. 요런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판례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허무인인 거예요. 허무인은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죠. 알파라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가 뭐예요?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알파라는 사람으로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걸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17번까지 하고 싶게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 운영 행위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끊으세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에 해당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 약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약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약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바지 세워놓고 우리로 치면 뭐야? 사무장품 같은 경우죠. 맞죠? 뭐요? 약사가 아닌데 돈이 있으니까. 근데 약국은 돈이 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약국을 차린 다음에 뭐요? 그 약사를 고용해. 약사를 고용한 다음에 그 약사 이름으로 개설해 버리는 거예요. 약사 이름으로 그 개설이나 운영하고 대신 이제 걔한테 이제 월급을 좀 많이 주겠죠. 아무튼 뭐 그런 행위가 이제 많아요. 특히나 약국은 또 더 심해. 약국은. 그래서 이거 판결문을 보게 되면 밑줄 친 거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의 개설자의 약국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형광펜 치세요. 단절되는 형광펜. 새로운 개설 운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약국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 까지 보시고 자 18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